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9월 10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미국의 9.11 테러 진상규명도 실은 유가족들의 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9.11은 외부 테러라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의 수습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9.11 테러 3,500여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해지자 가족운영위원회를 만들었고 국민들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부시 대통령은 테러 발생 14개월 뒤인 2002년 11월 27일 위원장은 내가 지명한다는 조건 아래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출범에 동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백보양보해서 우리와 흡사하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후 과정은 달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부시 대통령을 위증 처벌 선서만 면제해 줬을 뿐 여타 조사 대상자와 동등하게 취급했고 애초 1시간 동안 하기로 했던 대면 조사는 무려 3시간 28분이나 진행하는 등 말 그대로 성역 없이 활동했습니다. 테러 당일 부시 대통령의 첫 보고 접수 이후 7분간의 행적이 당초 정부 발표와 달랐다는 점, 테러 당일 부시 대통령의 그리고 첫 보고 접수, 백악관 라이스 안보보좌관이 테러 정보를 묵살했다는 점 등 9.11 전후 미국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밝히는데 결정적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테러라는 외적 요인의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결국 미국 정부를 국민들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외부 테러가 아닌 우리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자 부정직 그 자체입니다. 특별법은 최소한의 생존 필요 조건을 만들자는 처절하고도 당연한 요구입니다. 다른 건 죄다 미국 따라하면서 이번 건은 왜 이렇게 모르쇠로 버티는 겁니까?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네, 9월 10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한가위 명절 잘 쇠시라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미안해지는 그런 연휴였는데 어쨌거나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김용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자리를 비우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예, 아주 큰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또. 야, 연휴 끝나자마자 담배세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네. 꽤 많이 오른다 그래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엽니다. 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종합금연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안건을 논의한 다음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현행 2,500원이죠. 이걸 4,500원으로 한꺼번에 2,000원 인상하는 방안 또는 1,000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인상하는 방안, 이걸 놓고 지금 막판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여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것만은
확실하게 방향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담배값을 1,000원 올릴 경우 2018년까지 연평균 2조 5,458억씩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정부는 담배값 올리는 것이 세금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때 손사래를 칩니다. 예. 그런 게 아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 복지 공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조달이 주 목적인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후보 때 그랬잖아요. 예.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걸 맞춤형 복지를 하긴 하지만 증세 없이 하겠다. 예. 결국은 직접세에 해당하는 담배값이나 술값 올려가지고 하는 예. 결국 그게 더 심한 증세 아닙니까? 직접세 증세가 없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글쎄. 간접세 증세면은 결국 서민들이 뒤통수 맞는 거죠. 네. 직접세를 증세한다는 건 뭡니까?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는 건데. 누진세나 소득세 개념으로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서민들, 샐러리맨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이렇게 안기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흡연율 줄이는 것 자체는 건강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그다음에 2,000원을 한 번에 올리거나 1,000원씩 두 번에 나눠 올리거나 그거 장난하는 겁니까? 네. 차이는 없죠. 결국 4,500원이 될 테니까요. 예. 더 들어보십시다. 사실 그런데 말이죠. 이 국민들의 거센 조세 저항 이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 만약에 올릴 경우 선거가 목전 아니겠습니까? 총선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상당히 좀 돈이 모자라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요. 복권 1등 당첨금을 인상하는 방안, 복권 규제의 완화 방안, 핫로또, 세계 일주 복권 같은 새로운 형태의 복권을 도입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권 구매 수요를 늘려서 결국 돈을 끌어모으겠다.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그런 우려. 이건 안중에도 없는 거죠. 마지막 말씀이 압권이자 핵심이군요. 네. 복권으로 돈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다 모두 경마장에 다녀라. 네. 복권 주사위 앞에서 놀아라 이런 얘기인데. 네. 이게 최경환 노믹스입니까? 아베노믹스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별로 아름답지 못한 소식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곡물 자금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요? 23.1%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곡물 자금률 23.1% 지난해까지 나온 수치인데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에 나온 건데요. 이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외국으로부터 들어올 곡물들, 그러니까 먹을 것들이죠. 먹을거리들이 다 차단이 돼가지고 국내에서 모든 걸 다 조달해야 된다. 그러면은 100 먹어야 되는데 23.1밖에 못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먹을거리 5분의 1이 확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은 무리가 아니죠? 그렇죠. 네. 1970년에 우리나라 곡물 자금률이 80%였습니다. 70년에요? 그런데 계속 하향 추세를 보였고요. 2002년에 30.4%, 2010년 27.6%, 2012년 23.6%, 그리고 작년 23.1%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쌀 자금률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104.6%였습니다. 쌀만은 넉넉하게 남아 돌았는데 말이죠. 그러나 쌀마저도 2011년 83.2%, 2012년 86.1%, 2013년 89.2%로 9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수입 안 하면 우리 국민들 쌀을 다 못 먹는다. 우리 걸로는 안 된다. 네. 적게 먹거나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23.1%는 결국 곡물의 4분의 3 이상이 네. 해외에서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은 돈을 주고 곡물을 사들일 수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죠. 대한민국이 만약에 곡물 대란에 휘말려가지고 만약에 외국으로부터 들어올 곡물들이 제한적이다. 이럴 때는 먹거리 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고집세기로 유명한 미국의 애플사. 그동안은 우리 안드로이드, 삼성이 대표적인데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화면 크기가 현격하게 작았는데. 예. 이제 그것을 좀 키운다면서요? 예. 다른 기종과의 호환, 이런 거 허락하지 않았지요. 온갖 기능의 스마트폰의 그 기능들, 우린 안 한다.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애플의 이런 여러 제품들은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세상을 떠나고 애플이 아니라 잡스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애플 온갖 제품들을 내놓네요. 팔에 차고 다니는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를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자전거 타기, 달리기 같은 그런 각종 운동을 할 때 네. 심박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지도, 길 찾기, 음악 감상 같은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이폰 6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화면 크기가 삼성 갤럭시 S5보다도 큰 화면에 그런 아이폰 6 네. 제품을 또 내놓는다고 합니다. 화면 크기를 키운 이유는 큰 화면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기호 때문인데요. 예. 소비자들의 기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애플. 자존심을 한 수 접네요. 예. 그나저나 그 가장 애플과 안드로이드 폰, 삼성의 가장 큰 차별점이 일단 화면 크기였는데 네. 애플도 키운다면 이제 삼성은 뭔가 다른 곳에서 매력적인 차별점을 갖지 않는 한 네. 미국 시장 공략이 뭐 그렇게 쉽지만 않겠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민 PD는 정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경제, 뭐 쌀값 못하는 게 없네요. 그래서 명품 뉴스 브리핑인 모양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네. 어디 명절 때 어디 고향 다녀왔어요? 네네. 예. 오늘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공식적인 접촉은 없는 모양이죠? 뭐 연휴라 쉬는 겁니까? 아니면 몰래 누가 만나고 있나요? 글쎄요, 오늘 대체 휴일제가 도입돼서 오늘 처음 적용된 날이죠? 예. 뭐 많은 공무원들이 원래 오늘 쉬는 날이고요. 또 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쉬는 데가 많은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또 못 쉬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여야 정치권 오늘은 뭐 정부 시책에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차원인지 어쨌든 여야 접촉,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고요. 예. 여야 원내대표 간에 원래 뭐 오전에 만날 거다, 오늘 만나게 될 것 같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오후에 양당 대변인단이 공식적으로 오늘은 만나기 힘들 것 같다, 오늘은 만남이 없을 것 같다 확인을 해줘서요. 일단 오늘은 공식 만남은 없는 걸로 확정이 됐고 네. 내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네. 이게 현재 상황에서 보면 언론사 기자들이 이 전화로 물어보면 아니 뭐 못 만날 이유는 없지 라는 수준의 뭐 그런 정도의 대답에서 이 확대 해석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야 간에 공식적으로 좀 뭐랄까요, 그 협상다운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만남과 접촉은 오늘 내일 중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1년 내내 열심히 일하고 유리할 지갑인 샐러리맨들, 노동자들 좀 쉬라고 대체 휴일제 만들었지, 나란 일 하는 선출직 국민의 대표들까지 쉬라고. 뭐 이런 날은 그렇게 또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한답니까? 지금 뭐 별로 할 일이 없다면 몰라도 지금 나라 전체가 온통 세월호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예. 근데 뭐 지금 국회 상황 물론 약간 변동 요소는 있긴 합니다만 이대로라면 정의와 국회의장이 제안한 15일 본회의도 뭐 쉽지는 않아 보일 것 같고요.
예. 꼬일 대로 꼬인 세월호 정국. 이미 추석도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추석이 네네. 우리 심리적 마지노선 이런 걸 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장기화 불가피합니까? 사실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요. 네. 이게 장기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어떤 한 두 가지 정도 제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국민들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여겼던 추석 연휴가 이미 지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민심의 민심이 전국 각재 민심이 이제 한데 뒤섞이면서 예.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민심의 흐름, 큰 지도가 그려질 텐데 이 지도의 큰 방향이 예전 같으면 어쨌든 한번 이렇게 쭉 섞어지고 나면 큰 흐름이 한쪽으로 좀 투렴되는 네. 그런 모양새였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이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이 세월호 참사 문제가 이미 정치적이고 또 이념적인 그런 논쟁 구도로 지금 정치권이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특히나 이제 여기에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건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네. 어쨌든 이미 이렇게 정치적인 편향의 문제로 이 사안을 이끌어가 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론조사를 하거나 해도 이전에 크게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정부 여당이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수습책을 마련하는 과정. 그래서 결국은 세월호 정국 문제가 지금 정기국회 공전, 국회 전체의 올스톱 이런 것과 맞물려 있긴 하지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하겠다는 그런 정책 부담을 크게 이전보다도 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훨씬 더 크게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정부 여당이 사실은 특히나 이제 청와대가 이런저런 역할들을 좀 모색을 하면서 이 고리를 매듭을 좀 지으려는 그런 판단이 없으면 사실 이 문제가 풀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점에서 보면 청와대가 그렇게 이 문제에 좀 부담을 가질 그런 요소가 많지 않아 보인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내일 새누리당과 정부 사이에 국회 정부 사이에 당정 협의가 있는데 이제 담뱃값 1,000원 내지 2,000원 인상안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증세 방안들 그 증세 방안이라고 해봐야 이제 결국은 셀러리맨들 지갑 터는 것일 텐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도 해서 이 경제 현안과 관련한 몇 가지 지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이게 9월 중하순을 관통을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 이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랄까요? 이 길게 좀 이 표현이 좀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이 표현을 쓰는 건데 예. 사실 좀 야당과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을 진을 빼는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미 정치 문제와 정치 쟁점화 시켜놨기 때문에 자신의 고정 지지층에 큰 동요가 없는 한 네. 정치 여당이 이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고 또 하나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이른바 경제 활성화라는 것을 위해서 어쨌든 세금이 필요할 텐데 네. 그 세금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끝난 만큼 본격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서 예. 오히려 좀 전체 흐름을 그쪽으로 끌고 가면서 사실상 그 세월호 유가족이나 야당 측의 요구 혹은 뭐랄까요 그 야당 지지층의 그 수용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무시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무시 전략이요? 네네. 네. 세월호 참사가 무시해도 좋을 정치적 정쟁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양 기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네네. 추석이건 설이건 큰 명절 앞두고는 이렇게 민족 대이동 그런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항상 신문이나 정가에서 추석 민심, 설 민심 어떨지 관심이다. 그리고 그 명절 직후에는 어떻더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그 명절 연휴 때 누가 여론조사 꼼꼼히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런 뉴스 볼 때마다 궁금했는데 추석 민심이니 설 민심이니 하는 거 그거 신문사 기자들이 그냥 얼렁뚱땅 뺄게요. 그 신문사나 방송국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혀 없는 얘기를 가공해서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렇진 않다는 거는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세월호 세월호 참사 그 해법을 마련하는 문제에서 이 전국이 결국 꼬일대로 꼬였고 추석 연휴 전에 문제 해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고 이 민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정치인들이 추석 연휴 때 사람들 만나보니 사람들이 다 국회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더라 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저희가 전해 들어보면 어쩜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사실 굉장히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거나 혹은 자기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 판 속에 듣고 싶은 얘기들 중에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만 끼워 맞춘 셈이겠죠? 그 차이, 그게 사실 지금 우리 언론 환경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두루뭉실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든 야든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듣고 혹은 한쪽의 입장만을 과하게 반영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대신 어느 쪽에 포커싱이 가 있는가는 사실 지금 우리 언론 환경 자체가 워낙 보수 편향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서 의도하는 혹은 보고 싶은 그쪽의 민심이 아마 전체의 민심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바보 같은 질문을 왜 했냐면 사실 지역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가서 귀를 기울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사람들이 만나는 게 그 국회의원이 그 지역구 내의 골고른 의견을 청취하기란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논리적 제약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자기 쪽의 얘기를 듣게 마련이고 인터넷의 폭발적 성장 이후로 사람들이 정보를 몰라서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주 큰 것은 많이 깨졌잖아요. 언론사나 기자들의 정보 독점 현상도 많이 깨졌고 그래서 좀 더 중요한 건 정보보다는 정서의 흐름을 잘 캐치하는 건데 골고루 만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기자들이나 뉴스 PD들 바로바로 뉴스를 만들어야 하니까 설 민심을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쪽 저쪽 얘기 들어봐야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크게 없을 텐데 하여튼 제주들 좋으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고 이 시간이면 연결하기 괜찮죠? 일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장혜림의 국제뉴스 브리핑 들어볼까요? 장혜림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하고는 초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시느라고 더군다나
많이 바쁘실 텐데. 자,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서 그러니까 독립하겠다 이런 주민 투표를 앞두고 뭐 아침에 신문 보니까 의외로 영국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 용어에 좀 신중하게 써야 되죠. 잉글랜드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뭐 뒤늦게 뭐 부산을 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주민 투표로 이기면 그냥 바로 독립하는 겁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좀 크게 간추려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는 18일에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주민투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국 TNS의 여론조사 결과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38%로 반대 39%를 1%포인트 차이로 추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투표를 꼭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41%로 같았는데요. 한 달 전에 있었던 TNS 조사에서는 반대가 45%로 찬성 32%를 훨씬 앞섰었습니다. 영국의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부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51%, 반대 49%의 결과가 나와 지지율이 크게 역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반대 여론이 컸는데 이렇게 갑자기 찬성의 여론이 반대를 추격하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 무엇보다도 영국 중앙정부 고민이 상당하겠어요. 네,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가 분리되면 국토 면적이 줄면서 천연 자원이 손실될 것, 그리고 웨일즈 등 독립 요구로 확산될 것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가 부결될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 찬성 여론이 커지면서 이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의 3대 주요 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 그리고 자유민주당은 스코틀랜드의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고든 브라운 전 노동당 총리는 이 투표는 돌이킬 수 없는 분리 그리고 스코틀랜드 의회의 권한 강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반대에 투표할 것을 호소했고요. 또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도 스코틀랜드의 조세권과 예산권, 복지집행 등 강력한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부랴부랴 조세나 예산을 독재적으로 짤 수 있는 것 그리고 복지에도 좀 더 많은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분리하진 말자. 이건데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글쎄요. 그나저나 이번 주민투표에 10대 유권자들의 표심이 제일 중요한 변수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거기서는 몇 살부터 투표를 하길래 10대 유권자 표심이 키를 쥐고 있다는 겁니까? 네, 이번 투표의 선거 연령은 기존의 18세에서 16세로 낮아졌는데요. 여론조사 기관들은 젊은 층일수록 독립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투표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나이뿐 아니라 출신 지역과 성별 등도 꼽힙니다. 영국 언론들은 스코틀랜드 거주자 중 타 지역 출신들은 독립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성별로는 그동안 독립에 덜 적극적이었던 여성의 찬성 여론이 크게 최근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율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인데요. 평소 60%대에 머물렀던 투표율이 이번에는 80%까지 오를 거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네, 거기는 16살부터 투표를 할 수 있군요. 네, 이번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중후반 친구들의 의견, 그리고 여성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스코틀랜드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 이거네요. 네. 이제 UK, 우리가 흔히 유나이티드 킹덤, UK라고 영국을 표기하는데, 네. 거의 4개의 이제 자치주, 민족들이 이렇게 연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른바 그레이트 브리튼, 옛날에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다, 이런 식민지 시대에 이제 이른바 그레이트 브리튼, GB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 중남부 지방인 잉글랜드와 북부인 스코틀랜드. 근데 원래 이 사람들 아주 서로 앙숙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통합한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후손을 남기지 않았던 잉글랜드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603년 엘리자베스 1세가 사망했던 날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 여왕의 외아들인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 6세를 왕위 계승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메리 스튜어트를 처형한 장본인이었고요. 결국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신이 죽인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은 겁니다. 이것을 계기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이 두 왕국은 한 군주 아래 존재하게 됐습니다. 본래 불화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었군요. 네. 이번에는 좀 많이 머리 아프기도 하고 하니까 뭐 이름도 복잡하잖아요. 그레이트 브리튼 어쩌고. 네네. 여기 산케이 신문 일본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 세계 최대의 언론 감시 단체죠. 국경 없는 기자회, 국경 없는 의사회와 함께 민간 NGO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구인데 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기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검찰에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네네. 특정 사건을 이렇게 콕 꼬집어서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것.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그 얘기 좀 들어보십시다. 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보도한 가토 다스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하지 말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 8일 웹사이트에 공개된 글을 통해 언론 매체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불분명한 행적은 명백히 공공의 관심사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당국의 가토 지국장을 기소하지 말 것과 그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를 요구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국경 없는 기자회가 산케이 신문과 같은 내용을 보도했던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이 점도 분명히 꼬집고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소문을 전했던 지난 7월 18일자 조선일보 칼럼이 산케이 신문 기사에 인용된 점을 지적했는데요. 산케이 기사가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던 조선일보의 그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쓰였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한편 한국은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 자유지수에서 지난해 6계단 하락한 데 이어 올해 또 7계단 하락한 57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57위요? 네. 우리나 일본이나 뭐 등위로 보니까 큰 차이는 안 나긴 하더군요. 네, 어쨌거나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특히 국경 없는 기자회의 촉구가 이렇게 법적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언론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을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조선일보와 산케이를 어떻게 다르게 대할지 이 정부의 태도 이런 것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으로 그쪽에서도 많이 좀 계속 추적을 해 주시고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촌 이슈 장혜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뉴스 행간. 오늘자 중앙일보 사설 악마의 편집에 면죄부 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 먼저 한 대목 들으시겠습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는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편파적이고 왜곡된 일그러진 사실을 전달하거나 보도 내용이 한 개인의 인격을 심대하게 침해해 인격 살인에 이르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의 범죄 행위다.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친일 사관을 덫을 씌웠던 KBS 1TV 뉴스9의 보도는 언론이 발췌와 편집을 통해 맥락을 거세해 사실을 왜곡하고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인격 살인을 저지른 대표적 사례다. 악마의 편집을 통해 국민이 제대로 된 알 권리를 침해했다. 네, 인격 살인이라는 매우 강한 톤의 단어까지 동원하면서 KBS를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자사 출신의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지 못한 게 지금도 그렇게 서운하고 억울하기까지 한 모양이죠. 이 사설을 간추리자면 결국 KBS의 악마적 편집이 문창극이라는 언론인이자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격살인했다라는 건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온누리교회 동영상, 온누리교회 맞죠? 제가 기독교도가 아니어서 잘 기억이 가물합니다만. 그 온누리교회에서 했다는 50몇 분짜리인가 70분에 가깝다는 그것을 다들 또 보지 않았습니까? 당시 공개도 했고, 그 얼마 뒤에 MBC에서는 100분 토론에서 그것을 거의 전 분량을 다 보여주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 했었죠. 여러 기관에서, 여러 언론사에서. 제 기억으로는 가장 적게 나온 게 55.7%인가 그랬고 60% 넘는 것도 있었어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 국민의 반수 이상이 이른바 그 편집되지 않은 전체 풀 동영상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지금 중앙일보 사설은 KBS가 문창극 씨를 인격살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동영상을 보면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위안부, 성적 피해, 성적 노예 피해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좀 더 성격이 맞긴 하지만 위안부 또는 조선왕조 500년 전체를 모욕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한 것이죠. 그리고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내년이면 70년입니다. 식민지로부터 졸업한 지 70년이면 두 세대가 끝나는 거고 강산이 7번 바뀌어야 하는 건데 아직도 식민사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식인, 식민사관으로부터 졸업하지 못한 문창극이라는 개인이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로서는 부적합하다라고 느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국민들 마음속 청문회에서 불합격 판정 받았던 거 아닙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본인이 물러났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중앙일보 사설의 첫 대목을 보고서 어디가 인격살인을 했다는 건지 명확한 팩트에 입각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갖는 것을 왜 인격살인이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편집되지 않은 전체 풀 영상을 보고서도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았거나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 맞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왜 그런 명백한 사실은 외면하고 있는지 실망을 넘어서 유감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설 뒷부분 마저 들으시죠. KBS 보도 역시 그 편파성과 왜곡으로 인해 방심위에 회부됐다. 방심위는 최근 전체 회의에서 KBS의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인정했으나 제재 수위는 낮춰 권고라는 솜방망이 행정지도를 내렸다. 언론은 정부와 권력을 감시 견제하고 언론 견제기구들은 언론의 곡피를 견제하는 기능을 원활히 해야 공정한 사회가 실현된다.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잘못됐다. 네, 방심위의 이번 결정이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기자협회에서는 잘 쓴 기사라고 이달의 기자상까지 줬는데 방심위에서는 좀 크게 꾸짖을 것을 중앙일보는 기대했었나 봐요. 그리고 예비 첫 번째 회의에서는 꽤 중징계가 내려졌죠. 관계자 처벌인가. 그런데 전체 회의로 넘어가서 많이 그 징계 수위가 약해지니까 몹시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사설을 읽으면서 저는 약 10년쯤 되나요?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에 당시는 서울지검이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앞에 그 피의자들 조사 들어가는 중앙지검 입구의 모습이 하나 생각납니다. 정기 세무조사 이후에 언론사 사주들이 소환됐죠. 중앙일보 홍모 회장도 당연히 소환됐습니다. 중앙일보 기자들 도열해가지고 조사받으러 출두하는 사장님 뒤에다 대고 사장님 힘내세요! 라고 큰 소리로 복창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빅3라고 하는 언론사의 기자들 모습이어서 말이 많았죠.
당시에 사주가 구속되기도 했던 동아일보는 평소에 비판적인 태도에서 확 돌아서서 돌아섰다고 아니할 수도 있겠네요. 대구 경북에는 추석이 없다라는 제목의 일면 톱 기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노골적이고도 본격적으로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매우 더러운 기사였다고 민주적 관점에서 한국 언론사를 서술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말로 한국 흑 언론사의 한 페이지를 동아일보는 톱 기사로 장식했고 사장님 힘내세요 라는 복창으로 중앙일보는 두 번째 페이지를 이어받았습니다. 조중동에게 묻고자 합니다. 법과 원칙대로 많이 강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원칙 속에는 법과 원칙대로 단 나만 빼고 이게 괄호 속에 숨어 있는 것 혹시 아닙니까? 왜 조중동식 정의와 일반적 사회에서 통념으로 갖는 정의가 이렇게 달라야 하는 거죠? 조중동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팩트의 취사 선택이나 또는 해석을 달리하고 정의의 관점이 달라진다면 조중동은 우리가 흔히 언론을 공기라고 하는데 그 한자 공기가 아니라 개인사자 사기거나 또 다른 의미의 사기가 아닌가. 전통 잃는 전통 깊은 힘세다는 우리 새 신문들에게 공히 묻고자 합니다. 오늘 중앙일보 사설은 그 마지막 문장이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잘못됐다인데 저의 뉴스 행간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중앙일보 오늘 사설 잘못됐습니다. 행간입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새정치연합 한정혜 의원 대변인 맡고 있죠.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정혜입니다. 우리 한 의원 연결하기 한 20여 분 앞에 네. 국회 출입하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하고 매일 하는 정가 산책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 그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오늘 여야가 대체 휴일인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특별한 공식적인 그 미팅 접촉은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 하루 추석 연휴가 일요일하고 겹치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 쉬는 건 좋지만 나란 일 하는 사람들한테 휴일이 어디 있느냐, 오늘 같은 날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만나자고 계속 했지요. 근데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만날 필요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쪽에서는 네. 또 얘기가 조금 달라서. 그렇진 않습니다. 누구 저희가 말이 다르면? 오전에도 만나야 된다. 어쨌든 이게 국정 정상화, 국회 정상화, 그리고 민생 법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민생 법안들 처리하려고 하면 어쨌든
여야 간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자라고 했는데 아마 새누리당 그 원내대표께서 다른 일정이 뭐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오전에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기다렸었습니다. 네. 계속 기다렸었는데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예, 제가 뭐 시간대별로 양당 공식 당직자나 주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접촉 과정을 우리 한 대변인으로부터 뭐 리포트 받자는 것은 꼭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뭐 일정 때문에 못 만난다 그러는데 지금 가장 큰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뭘까 싶기도 하고요. 뭐 지금 이렇게 점잖게 한번 볼까? 아 오늘 시간 안 돼? 그럼 뭐 내일 보지 뭐. 이럴 국면은 아니어서 하도 보기가 딱해서 그런 말 들어봤고. 네, 저희도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좀 송구하다는 말씀은 앞으로 자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송구할 일 서로 없이 확실히 하게 할 건 하고 매듭 지을 건 매듭 짓고 넘어가야지. 민생 하는데 민생이 결국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게 민생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꼭 경제만이 아니죠. 안전하게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뭘까 싶습니다. 그럼요. 경기도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국민 심리가 안정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것들을 그냥 버려두고 네. 과연 경기 진작이나 가능할 것인가? 그냥 눈을 감아버리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당연하죠. 네. 예,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맞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이 대호각성하고 변화해야 하는 건 맞고요. 130석이라는 여지껏 야당 사상 저는 최대 의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도 새정치연합도 좀 더 확실하게 압박하고 국민 다중의 정치적 의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써 거대 여당을 좀 견인해 나가는 그런 야무진 모습을 많이들 보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라는 게 이번 추석을 제가 전후하면서 느낀 일단이기 때문에 참고로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그 얘기 해볼까요? 지금 이른바 대체휴일이라는 거 올해 추석 때 처음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대체휴일로 알고 기대가 컸을 텐데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그 혜택 못 보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말씀하세요. 뭐 이유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일이 아니고 네. 그야말로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으로 그쳐버렸기 때문에 강제성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작년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 네. 정부의 반대를 여당이 새누리당이 받아서 그럼 뭐 일단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국정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이런 식으로 해서 법률로서 도입하자가 아닌 네. 그냥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한번 관공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예. 대체휴일이 돼버린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어찌 보면 반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셨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좀 간추리자면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까지 노는 것은 완강하게 반대했다. 그래서 지금 공직자들 관공서만 공휴일로 정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공서는 놀고 일반 기업인 샐러리맨들은 나가서 일해라 그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그렇게 역할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그 뼈다구만 추리면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은 논의 과정 1년간 해보고 나서야 문제 있음을 안다면 그건 너무 무능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 그때 논의 과정에 혹시 우리 한정혜 대변인 노총 출신이기도 하신데 참여나 관여를 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사실은 그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반쪽짜리 법안이 되도록 놔두셨나요, 혹시? 저희가 계속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네. 그 문제를. 이것은
대체 휴일로 해서 그냥 민간 기업과 사기업 등에게 법적 강제 사항을 주지 아니하고 사업주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나마 대기업의 경우에는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노사 간의 단체 협약으로 또는 대기업은 어쨌든 사회적인 상황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가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영세, 중소, 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결국은 또다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 그분들의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은 공휴일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보면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쉰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차 휴가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법적 사항이 되지 않은 그냥 그야말로 사업주의 재량권을 주게 되면 이것은 더 그림에 떠일 수밖에 없으니 조금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냥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는 다 같이 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과감한 어떻게 보면은 노력을 좀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업들이 얘기하는 불만,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어필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본가나 기업 소유자 또는 경영자 측의 의견이 훨씬 강하게 반영이 돼서 지금 이렇게 실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법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법안도 아닌 것이죠. 그냥 규정을 개정한 것밖에 안 돼요. 령이니까요. 대통령령이니까.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대통령령이냐 규칙이냐 법안이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하루 쉬거나 자기 휴일을 확보하는데 이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쉬는 건지 법에 의해서 쉬는 건지는 국민들은 알 필요 없어요. 국회에서 일하는 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해놓으면 되는 거고 제 질문은 이런 문제점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서도 정부 입장을 비판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법이 되어서 1년 처음으로 시행하자마자 다시 고쳐야 한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무능한 국회 입안 과정의 대표 케이스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저희가 밀려서 법안을 만드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애초에 정부도 어떻게 했냐면 중첩된 공휴일을 쉬게 되면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해가지고 업무 생산성 높아질 거다. 또한 휴가가 조금 길어지게 되면 관광산업, 레저산업 이런 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내수 진작에도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난다. 또 대체휴일제 도입하게 되면 본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곳에서는 대체휴일 하루 동안만 해도 생산 유발액이 약 3조 7천억 정도 된다라고 4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결과도 나올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만 마무리 좀 압축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그때도 이 법안을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논의가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 법안을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이걸 논의를 아예 안 해버렸고요. 대통령령과 관련된 규정이니까 국무회의만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 통과되고 나니까 5원 일간지에서는 대체휴일제가 실시가 됐다라고 그냥 계속 특비해버렸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대변인께 마지막 한 마디 부탁 말씀만 드리고 오늘 시간상 인터뷰는 접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대통령령, 이 대체휴일에 관한 법도 어정쩡하게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불공평이 초래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세월호 특별법 하다못해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라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 또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잘 해주시리라고 일단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휴일인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혜 대변인이었습니다. 1살 아래 여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서 승무원에게 맡기고 자기는 엄마 아빠를 찾으러 갔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7살 권혁규 어린이. 1살 아래 여동생 지연이는 그 일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7살 혁규는 침몰해 가는 배의 어디를 어떻게 해마다 죽어갔을까요? 엄마 아빠를 만나기는 했을까요? 그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이나마 같이 있었을까요? 혁규 여동생 6살짜리 지연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누가 어떻게 키워가야 할까요? 그리고 철 들고 나면
우리는 지연이에게 뭘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까요? 유가족 뜻, 확실하게 반영된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추석도 땅바닥에서 지냈습니다. 광화문 광장 대로 복판에서 첫눈까지 맞게 할 겁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